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그릇의 묽은 죽에서 시작되어 궁궐의 높은 처마까지 번진 기이한 인연에 관한 것이옵니다. 성문 앞 찬바람 속에서 굶주린 이들의 손을 덮이던 한 여인, 그리고 제 이름조차 감춘 채 그 죽집 앞에 날마다 멈춰서던 한 사내가 있었사옵니다. 세상은 그 여인을 천한 장사치라 불렀고 그 사내를 한낱 떠돌이 선비라 여겼으나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의 발밑에 깊은 함정을 파놓고 있었사옵니다. 서연화는 피 묻은 손으로 가마솥의 쇠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손바닥 살칸이 데어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으나 그녀는 놓지 않았다. 성문 너머 곡식 창고가 붉게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찢듯 솟구쳤다. 굶주린 백성들은 불길 앞에서 울부짖었고 군졸들은 창끝을 세워 사람들을 밀어냈다. 연화는 품에 안긴 아이의 입술이 푸르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살아야 한다. 너만은 살아야 한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등 뒤에서 외쳤다. 그 솥을 버려라. 불길이 곧 이리로 번진다.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친 바람이 재를 몰고 와 눈을 찔렀고 죽집의 초가지붕 끝은 이미 붉은 혀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턱을 받치고 미움 한 숟갈을 억지로 흘려넣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오늘 밤 살아야 할 사람들의 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에 사내는 더 다가오지 못하고 사내는 평범한 베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시장 골목의 떠돌이와 달랐다. 어둠 속에서도 곧게 선 어깨, 칼자루를 잡지 않고도 사람을 물러서게 하는 기세, 그리고 불길보다 깊은 침묵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대군 이도윤이었으나 그 밤 성문 밖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도윤은 굶주림에 떠밀려 창고 앞까지 몰려든 백성들을 보러 나왔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제 목숨보다 가마솥을 먼저 지키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양 남문 밖 먼지와 발소리와 굶주린 숨결이 뒤섞이는 길목에 연화의 작은 죽집이 있었다. 죽집이라 해도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기울어진 기둥 둘, 거적을 덧댄 벽, 눈비를 겨우 막는 초가지붕, 그리고 늘 검게 그을린 가마솥 하나가 전부였다. 새벽이면 물에 불린 보리와 쌀겨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고 그 냄새를 맡은 아이들이 먼저 모여들었다. 연화는 장사꾼이라기보다 굶주린 이들의 누이 같았다. 돈이 있는 자에게는 동전 한 뼘을 받았고 돈이 없는 자에게는 대가를 묻지 않았다. 어느 늙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빈 주머니를 내보이면 그녀는 고개만 저으며 말했다. 오늘은 바람이 차니 값을 묻기 전에 속부터 데우셔야지요. 아이가 그릇 바닥을 핥으면 그럴 때마다 옆집 장사치들은 혀를 찼다. 저리 퍼주다가는 제명도 퍼줄게야. 연화에게도 사연이 있었다. 그녀의 부친 서문겸은 한때 도성 밖에서 이름난 의원이었다. 가난한 백성에게 약값을 깎아주고 역병이 돌 때는 밤새 등잔불을 켜두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3년 전 역병이 성문 밖마을을 덮쳤을 때 관아의 약재가 사라졌고 누군가 그 죄를 서문겸에게 씌웠다.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 말했으나 굶주림과 병에 겁먹은 사람들은 진실보다 희생양을 원했다. 결국 그는 차가운 옥바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의원의 딸이라는 이름을 버렸다.
약을 다리던 손으로 죽을 쪄었고 맥을 짚던 눈으로 굶주린 사람의 낯빛을 살폈다. 부친이 남긴 것은 낡은 약첩 한 권뿐이었다. 종이는 물기에 번져 가장자리가 해졌고 곳곳에 서문 겸에 가늘고 단정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연화는 밤마다 그 약첩을 펼쳐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버지, 저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약이 아니라 죽으로 살릴 뿐입니다. 그런 죽집 앞에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다. 사내는 삿갓을 깊이 눌러 쓰고 젖은 옷자락을 털지도 않은 채 처마 밑에 섰다. 연화는 그에게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먼 길 오셨으면 드십시오. 보리죽이라 맛은 없으나 속은 속이지 않습니다. 사내가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갈을 입에 넣더니 연화가 웃으며 묻자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직하여 놀랐어. 그 사내가 바로 그는 궁 안에서 백성의 굶주림을 두고 대신들이 숫자와 장부만 읊는 소리를 듣다 못해 직접 성문 밖으로 나온 참이었다. 궁궐 안에서는 굶주림이 보고서였고 성문 밖에서는 굶주림이 뼈와 눈물이었다. 도유는 죽그릇을 든 채 주변을 보았다. 아이들은 뜨거운 김에 얼굴을 묻었고 노파들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 그릇에 묽은 죽이 조정에 긴 논의보다 더 급한 일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뒤로 도유는 자주 죽집에 왔다. 처음엔 하루 걸러 한 번, 불이불, 그 다음엔 해가 기울 때마다, 마침내는 성문이 닫히기 전이면 어김없이 그곳에 앉았다. 연화는 그가 평범한 선비가 아님을 짐작했다. 손끝은 고생을 모르는 사람처럼 깨끗했으나 눈빛은 전쟁터를 본 이처럼 무거웠다. 그녀가 선비님은 아니면 근심을 사서 드십니까? 하고 묻자 도유는 희미하게 웃었다. 근심을 팔 곳이 없어 이리 들고 다니는 중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죽이 식어갈 무렵 깊어졌다. 연화는 백성의 배고픔이 단지 흉년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굶는 사람은 늘 같은데 배부른 창고도 늘 같은 곳에 있지요. 도유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궁 안에서 대신들이 감히 입 밖에 내지 않던 말을 성문 밖 여인은 젖은 장작처럼 담담히 꺼내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오래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그의 시선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너무 오래 보시면 죽값을 더 받겠습니다. 도유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한다면 내일은 은전 대신 장작을 가져오겠소. 장작보다 쌀이 낫습니다. 쌀은 귀하오. 그러니 더 낫지요. 짧은 말끝마다 묘한 기운이 오갔다. 도유는 그저 백성을 살피러 나온 길이라 여겼으나 어느새 그의 발은 궁보다 이 초라한 처마를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탐욕의 눈도 모였다. 성문 안쪽 큰 포목전을 가진 주만석은 연화의 죽집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굶주린 사람들을 헐값품꾼으로 부리며 살았고 배고픈 자가 죽집에서 한 그릇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리면 그의 창고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죽집 앞에 와서 코를 찡그렸다. 이런 거지. 소굴이 성문 앞에 있으니 도성의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연화는 국자를 내려놓지 않은 채 대꾸했다. 거지가 모여서 체면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굶는 이를 보고도 돌아서는 마음 때문에. 주만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곁에 있던 아전 한필두가 나서며 소리쳤다. 계집이 말이 지나치구나. 허가도 없이 사람을 모으니 수상하다. 연화는 그제야 그들을 바라보았다. 허가를 받아야 사람의 배고픔을 덜 수 있다면 관아는 먼저 굶주림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성문 밖 사람들 사이에 낮은 웃음으로 번졌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필두의 눈매가 가늘어졌고 주만석은 입술을 씹으며 물러났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연화가 죽을 미끼로 떠돌이들을 모아 난리를 꾸민다. 역적의 딸이 부친의 원한을 갚으려 한다. 병든 자에게 이상한 약을 먹인다 하는 말들이 장터 구석구석에 뿌려졌다. 연화는 들었으나 모른 척했다. 소문보다 굶주림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도윤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는 죽집 뒤편에서 장작을 패던 연화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찌하여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소? 거짓말이 사람을 찌르면 칼보다 오래 상처를 남기오. 연화는 제가 말로 이기면 저들이 또 다른 말을 지어낼 것입니다. 굶은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제 결백이 아니라 따뜻한 한 숟갈입니다. 도윤은 답답함을 느꼈다. 궁에서라면 명령 하나로 조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신분 없는 선비일 뿐이었다. 그때 성문 안쪽에서 굉음이 울렸다. 땅이 낮게 흔들리고 말들이 놀라 울었다. 이어 붉은 불빛이 성벽 위로 솟구쳤다. 관아의 곡식 창고에 불이 난 것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도망쳤고 곧 그곳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몰려들었다. 굶주림은 두려움보다 빨랐다. 군졸들이 창을 겨누자 누군가 돌을 던졌다. 비명과 욕설, 타는 볏짚 냄새와 사람 살킬의 식은 땀 냄새가 한데 엉키며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화는 죽집으로 달려가 가마솥을 끌어내렸다. 불길이 번지면 죽집도 타버릴 것이 분명했으나 그녀는 먼저 아이들과 노인들을 불러 모았다. 밀지 마십시오. 한 사람씩 드십시오. 쓰러진 아이부터 데려오십시오. 어떤 사내가 성난 얼굴로 외쳤다. 죽 따위로 배가 차겠느냐. 창고를 열어야 산다. 연화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불타는 창고에 뛰어들면 곡식보다 먼저 살아있어야 내일 억울함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사람들 발밑에서 짓눌려 쓰러졌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발목을 밟히고 어깨를 밀쳐졌으나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겨우 빠져나왔다. 아이의 숨은 가늘었고 연화는 부친에게 배운 대로 아이의 목을 풀고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흘려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숟가락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불길은 죽집 지붕 끝을 핥기 시작했다. 도윤은 달려가 물동이를 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 여인이 아이를 살리는 동안 너희는 지붕을 적셔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다.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따랐다. 군졸 몇 도 창을 내리고 물을 날랐다. 연화는 아이의 가슴이 다시 작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그 짧은 말이 불길과 소란 속에서도 도윤의 귀에는 종소리처럼 선명히 박혔다. 새벽이 가까워서야 불은 잡혔다. 창고는 반쯤 무너졌고 죽집은 지붕 한쪽이 까맣게 탔다. 사람들은 지친 몸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연화는 그을음 묻은 얼굴로 빈솥을 바라보았다. 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오늘 그대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요. 연화는 피로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사람을 살렸다는 말은 아직 이릅니다. 굶주림은 내일도 올 것이고 불탄 창고의 죄는 힘없는 자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이르카 그런 것이 니무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해가 뜨기도 전에 한필두가 군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는 연화의 죽집을 뒤지라 명했고 군졸들은 그릇과 장작더미, 낡은 이불까지 들쑤셨다. 연화는 부친의 약첩을 넣어둔 나무함으로 달려갔으나 함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도윤이 낮게 물었다. 무엇을 잃었어? 연화는 마른 입술로 겨우 답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이 담긴 것입니다. 한필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종이를 펼쳐들었다. 역병 때 약재를 빼돌린 죄인의 딸 서연화는 허가 없이 무리를 모으고 관곡 창고에 난리를 부추긴 혐의가 있으니 금일부터 죽집을 닫고 조사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웅성거렸고 아이를 살린 어미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군졸이 막았다. 연화는 무너진 지붕 아래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은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숯불처럼 검고 뜨거웠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면 연화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궁의 이름이 개입되면 저들은 증거를 감추고 더 큰 그물로 그녀를 다참할 것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연화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보았다. 실망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낮게 말했다. 선비님, 오늘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니라 굶주린 이들의 눈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 칼집처럼 남았다. 그날 저녁 연화의 죽집에는 불 꺼진 손만 남았다. 성문 위 까마귀들이 잿빛 하늘을 돌았고 바람은 탄 곡식 냄새를 멀리까지 실어 날랐다. 주만석은 어둠 속에서 한필두와 마주서서 낮게 웃었다. 약첩은 확실히 손에 넣었겠지. 이제 죽은 의원도 그 딸년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편 골목 끝에서 변복한 대군 이도윤이 그 말을 새벽 안개가 성문 아래로 낮게 깔렸으나 연화의 죽집에는 김이 오르지 않았다. 그 을린 지붕에서는 밤새 식지 못한 탄내가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빈 가마솥은 뒤집힌 채 진흙 위에 놓여 있었다. 굶주린 아이들은 습관처럼 그 앞에 모였다가 군졸들이 세운 금줄을 보고 발길을 멈추었다.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이, 오늘은 죽이 없습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못하고 오늘은 검게 탄 솥,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다. 관아의 명은 냉혹하였다. 죽집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했고 연화는 매일 관아에 나아가
문초를 받아야 했다. 한필두는 높은 의자에 앉아 종이를 넘기며 말했다. 네가 밤마다 모은 자들이 창고 앞에 몰려간 것은 우연이냐? 연화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다. 굶주린 자가 곡식 냄새를 따라간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빈배가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한필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문초는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한필두는 같은 물음을 다른 말로 되풀이했고 연화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내 아비도 그리 말이 많았다. 끝내 옥에서 숨이 끊어졌지. 그 말에 연화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산자를 겁주려 하신다면 그 또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관아마루에 있던 아전들이 숨을 죽였다. 연화가 관아에 끌려다니는 동안 성문 밖 백성들은 다시 굶주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풀뿌리를 캐어 씹었고 누군가는 쉰술 찌개미를 얻어 아이 입에 넣었다. 주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창고 앞에 품꾼을 세워두고 하루 종일 짐을 나르는 자에게만 곰팡 내 나는 보리 한 줌을 주었다. 늙은 사내가 제 다리가 성치 않아 일을 못합니다 하고 애원하자 주만석은 비웃었다. 그럼 굶는 것도 내 팔자 아니냐? 도유는 그 광경을 멀리서 보았다. 그는 여전히 배옷차림이었으나 마음속은 궁궐의 용마루처럼 무거웠다. 신문을 밝히면 한순간 백성들이 길을 열고 관리들이 고개를 숙일 터였다. 그러나 약첩의 행방과 창고, 화재의 배후를 모른 채 움직이면 연화는 대군과 사사로이 얽힌 여인으로 더러운 소문에 찢길 것이었다. 도유는 이를 악물었다. 강무진, 오늘 밤 주만석의 창고를 살펴라. 장부와 곡식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강무진은 낮게 고개를 숙였으나 눈빛에는 불만이 있었다. 그는 도윤을 어려서부터 모신 무관이었다. 칼날 같은 충심을 지녔으나 그 충심은 때로 사람을 베는 편견이 되었다. 마마, 저 여인은 이미 관아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죄인의 딸이옵니다. 어찌 대군께서 그 일에 깊이 발을 담그려 하십니까? 도유는 차갑게 돌아보았다. 죄인의 딸이라 하였느냐? 죄가 입증되지 않은 죽은 사람을 내 입으로 다시 죽이지 말라. 무진은 입술을 다물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소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인의 신분이 아니라 마마의 마음이옵니다. 백성을 살피는 일과 한 여인을 지키는 일은 같아 보이나 다릅니다. 도유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연화가 아이를 살리던 밤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한 여인의 가련함이 아니었다. 꺼져가는 나라의 숨을 붙드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한 여인이 아니라 그 눈빛을 지키려 한다. 그날 저녁, 연화는 관아에서 풀려나 죽집으로 돌아왔다. 발목은 오래 꿇어 앉은 탓에 붓고 입술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쉬지 않았다. 금줄 뒤쪽에 숨겨둔 작은 단지를 꺼내고 남은 쌀겨와 말린 무청을 물에 불렸다. 이를 본 노파 월심이 놀라 말했다. 아가씨, 관아에서 문 닫으라 하지 않았느냐? 연화는 낮게 답했다. 문은 닫으라 했으나 굶은 사람의 입까지 닫으라 하진 않았습니다. 연화는 죽집 안이 아니라
뒤편 좁은 골목에서 작은 솥을 걸었다. 연기는 담벼락 아래로 숨어 흐르고 냄새는 젖은 짚을 태워 감추었다. 아이들과 노인들은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였다. 그릇도 부족해 깨진 사발과 나무 뚜껑이 번갈아 쓰였다. 연화는 제 몫을 남기지 않고 국자를 기울였다. 월심이 너는 무엇을 먹고 버티려 하느냐 하고 묻자 연화는 웃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굶주림은 익숙해지면 하루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선행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한필두의 수하인 젊은 아전 배천식은 밤마다 골목을 돌며 누가 연하에게 모이는지 적었다. 그는 주만석에게 받은 은전을 품속에 감추고 사람들의 이름 옆에 거짓말을 덧붙였다. 유민 10여 명, 수상한 말, 주고받음, 아이들에게 약 냄새나는 죽 배급, 실제로는 무척 냄새뿐이었으나 글로 적힌 거짓은 오래지 않아 관아에 사실이 되었다. 배천식은 먹고 살자면 양심도 굶겨야지. 도윤은 그 기록에 냄새를 맡았다. 관아 안에 드나드는 늙은 서리 하나가 밤중에 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 서리의 이름은 조득삼이었다. 젊은 시절 서문겸에게 아들의 목숨을 빚진 자였다. 조득삼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나리, 소인은 누구 편도 들 수 없습니다. 다만 서 의원이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압니다. 그때도 장부가 바뀌었고 이번에도 장부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윤은 쪽지를 품에 넣고 물었다. 약첩은 어디 있느냐? 조득삼은 주변을 살피고 더 낮게 말했다. 한필두 혼자 품기엔 큰 물건입니다. 주만석의 뒤에 더 높은 손이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병조 쪽 어느 대감댁 창고와도 곡식길이 닿아 있다 하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단순한 장사치와 아전의 탐욕이 아니었다. 굶주림은 백성의 배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뿌리는 궁한 권세가의 밥상 밑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연화, 그대가 밟은 불씨가 생각보다 깊은 곳을 태우고 있구나. 며칠 뒤 죽집 앞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주만석은 큰 솥 2개를 끌고 와 성문 옆에 세우고 관아의 허가를 받은 구율이라 떠벌렸다. 그의 하인들은 썩은 보리를 물에 오래 끓여 멀건 죽을 만들고 불이나 사만들음이나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나누었다.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였다. 그러나 죽을 받은 백성들은 얼굴을 찡그렸다. 곰팡내가 숨을 막았고 쓴맛이 혀끝을 찔렀다. 주만석은 부채를 흔들며 외쳤다. 이제 그 계집에 불법 죽집은 필요 없다. 연화는 멀리서 그 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곡식의 색과 냄새를 놓치지 않았다. 오래 습기를 먹은 볼이었다. 그냥 먹어도 배를 상하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아이의 그릇을 붙잡았다. 이 죽은 어린아이에게 먹이지 마십시오. 하인이 그녀의 손을 쳐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슨 권리로 관아의 구유를 막느냐? 연화는 죽냄새를 다시 맡고 말했다. 이 보리는 썩었습니다. 굶주린 배라 하여 썩은 것을 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만석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기다리던 먹잇감을 본 짐승 같은 미소가 있었다. 네가 감히 관아 구휴를 모함하느냐? 혹 네 죽만 팔려고 백성을 겁주는 것이냐?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오늘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저 솥이 누구 것인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병든 곡식은 병을 부릅니다. 주만석은 크게 웃었다. 의원 흉내까지 내는구나. 내 아비가 약재를 훔치더니 딸은 백성 마음을 훔치는구나. 그 모욕은 연화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기 전 도윤이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아직 신분을 감춘 차림이었다. 장사치가 구유를 한다면 고마운 일이나 곡식이 썩었는지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오. 주만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너는 또 누구냐? 저 계집과 붙어 다니는 선비인가? 도윤은 차분히 답했다. 붙어 다닌다기보다 그대 같은 자가 백성의 빈배를 장사 미천으로 삼는지 지켜보는 사람이라 해두겠소. 주만석은 얼굴빛이 변했으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물러났다. 그날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해가 기울 무렵 구휼, 죽을 먹은 아이 하나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아이의 어미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연화 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외쳤다. 아까 저 여인이 아이 그릇을 만졌다. 또 다른 자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정말 무슨 약을 넣은 것 아니냐? 그런도 이런 다 공포는 굶주림보다 빨리 번졌다. 연화는 아이에게 달려갔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배는 딱딱하게 뭉쳐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맥을 짚고 입냄새와 혀의 빛을 살폈다. 썩은 보리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과 소금, 그리고 토하게 해야 합니다. 스미런, 그러나 주만석의 하인들이 그녀를 밀쳐냈다. 증거를 없애려 한다. 한필두도 마치 때맞춰 나타나 소리쳤다. 저 계집을 잡아라. 관아의 구휼에 손대더니 이는 명백히 독을 쓴 것이다. 군졸들이 연화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몸을 비틀지 않았다. 다만 아이 쪽을 향해 외쳤다. 그 아이를 눕히지 마십시오. 눕히지 마십시오. 옆으로 돌려 숨길을 열어주십시오. 물을 억지로 많이 먹이면 안 됩니다. 어미는 울며 그 말을 따르려 했으나 하인들이 막았다. 도윤이 한 걸음 나서자 강무진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마마, 지금 나서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부든 것이 도윤은 무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무진의 눈빛도 절박했다. 조금만 더 참으셔야 큰 뿌리를 잡습니다. 곡만 참는다는 것은 때로 칼을 삼키는 일이었다. 도윤은 눈앞에서 연화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치마 끝은 진흙에 젖었고 손목에는 군졸에 거친 손자국이 붉게 남았다. 그런데도 연화는 도윤을 보며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평범한 선비가 아니며 지금의 분노가 자신 하나를 구할 수는 있어도 진실 전체를 죽일 수 있음을 도윤은 그 뜻을 알아듣고 피가 날 만큼 입술을 깨물었다. 옥사는 습하고 차가웠다. 돌바닥에는 오래된 오줌 냄새와 곰팡내가 배어 있었고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먼지처럼 약했다. 연화는 팔목에 포승을 풀어준 옥졸에게 물었다. 쓰러진 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옥졸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처지를 먼저 걱정해라. 그러나 잠시 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숨은 붙어 있다더라. 연화는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밤 도윤은
주만석의 창고 뒤편에서 무진과 만났다. 무진은 검은 보자기에 곡식 몇 줌과 장부 조각을 싸들고 있었다. 마마, 창고 안에 보리 상당수가 썩었습니다. 그런데 관아 장부에는 새 곡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불탄 관곡 창고에서 사라졌다는 수량과 주만석 창고에 들어온 수량이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도윤은 곡식을 손바닥에 올려 냄새를 맡았다. 축축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백성의 뱃속으로 죄를 밀어 넣었구나.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허나 아직 약첩은 찾지 못했습니다. 한필두가 가진 듯하나 어딘가로 넘긴 흔적이 있습니다. 나나니나 도윤은 어둠 속 성벽을 바라보았다. 그 너머 궁궐에는 등불이 곱게 켜져 있을 터였다. 그 등불 아래 누군가는 백성의 곡식을 팔아 비단 옷을 입고 죄 없는 여인을 독살범으로 만들고 있었다. 도윤은 낮게 명했다. 내일 조득삼을 다시 만나거라. 그리고 쓰러진 아이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연화의 말이 맞는지 의원에게 확인하라. 한편 오간의 연화는 잠들지 못했다. 부친이 죽던 날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억울하다는 마지막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아버지, 딸이 또 같은 그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울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어린 계집아이가 옥문 틈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밀어 넣었다. 우리 아버지가 몰래 출하하셨어요. 저는 옥졸 박가의 딸 수님이에요. 연화는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수님의 볼은 붉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갈라져 있었다. 연화는 물그릇보다 먼저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너 며칠째? 수님은 놀라. 어찌 아셨어요? 연화는 낮게 말했다. 밤기침이 깊어지면 가슴에 열이 맺힌다. 내 아비에게 말해 말린 도라지와 뱃속을 구해오라 해라. 다리는 법을 알려주마. 아이는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 연화의 목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한필두는 옥문 앞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네가 독을 넣었다고 자백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다. 연화는 밤새 굶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제가 넣지 않은 독을 어찌 제 입으로 만들겠습니까? 한필두는 옥문을 발로 찼다. 내 아비처럼 버티다 죽고 싶으냐?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 아비는 버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이어받을 뿐입니다. 그 시각 성문 밖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연화를 믿었고 어떤 이는 아이가 쓰러진 일을 두려워했다. 주만석은 쌀 몇 덮박을 뿌려 사람들의 입을 샀고 배천식은 그 여인이 몰래 약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증언을 꾸몄다. 월심노파는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외쳤다. 그 아이가 죽을 먹고 산 것이 몇 번인데 어찌 하루아침에 독한 계집이 되느냐. 그러나 굶주린 사람들의 믿음은 배고픔 앞에서 쉽게 흔들렸다. 도윤은 멀리서 그 흔들림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갔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왕족의 이름으로 당장 옥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줄기의 끝을 잡기 위해 하루 더 연화의 고통을 견딜 것인가? 그때 강무진이 달려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마마,
쓰러진 아이를 살폈습니다. 독이 아니라 썩은 곡식에 의한 병증이 분명하다는 의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미도 증언하겠다 합니다. 다나 도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럼 이제 칼집을 열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러나 아기는 늘 한 발 먼저 덫을 놓는다. 그날 밤 관아창고 깊숙한 곳에서 불빛 하나가 움직였다. 한필두는 검은 보자기에 싼 약첩을 꺼내 주만석에게 보이며 말했다. 이것만 없으면 서문겸의 일도 이번 곡식일도 묻힌다. 주만석은 약첩을 받아 들다 말고 눈살을 찌푸렸다. 일부가 비었군. 한필두의 얼굴이 굳었다. 찢겨나간 몇 장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옥졸박가의 딸 수님이 그 낫장을 품에 숨긴 채 연화의 옥문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수님은 작은 발로 어둠을 밟으며 옥사 복도를 달렸다. 품속에 숨긴 낫장은 땀에 젖어 가슴에 달라붙었고 뒤쪽에서는 옥졸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연화의 옥문 앞에 멈춰섰다. 아씨, 이것이 무엇인진 모르나 아버지가 감추라 하셨어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고 희미한 달빛에 비친 부친의 글씨를 본 순간 목 안쪽이 뜨겁게 막혔다. 그 낫장에는 역병이 돌던 해 관아로 들어온 약재와 곡식의 수량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어느 날 어느 창고에서 빠져나간 약재, 어느 상단의 수레가 밤중에 지나간 문, 굶주린 마을에 가야 할 보리와 쌀이 사라진 기록이 깨알같이 남아 있었다. 연화는 부친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속삭였다. 아버지는 훔친 것이 아니라 훔친 자들을 적고 계셨구나. 수님은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연화의 눈물을 보고 조용히 울먹였다. 연화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지금 이 낫장은 부친의 원통함을 풀 실말이었으나 동시에 수님과 그 아비의 목숨을 빼앗을 불씨였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수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내 아버지께도 위험하다. 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씨가 없으면 저는 밤기침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말했어요. 서 의원님께 빚진 목숨이 우리 집에 있다고요. 연화는 아이의 작은 손을 오래 놓지 못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님은 놀라 벽 뒤로 몸을 숨겼고 옥졸박가가 술 취한 척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옥문 앞에 서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죄인은 잠이나 자라. 내일 또 문초가 있다. 그러고는 등 뒤로 작은 꾸러미를 밀어 넣었다. 그 안에는 마른 도라지와 배조각, 그리고 숯검정이 묻은 헝겊이 있었다. 박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낮게 속삭였다. 내 딸을 살리면 나는 내 말을 한번 믿어보겠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에게 약을 다릴 때 물을 3사발 붓고 1사발이 남을 때까지 끓이십시오. 밤에는 찬바람을 피하게 하고 기침이 깊어지면 등을 따뜻하게 문질러 주십시오. 박가는 무뚝뚝하게 듣다가 문득 물었다. 네가 정말 독을 넣지 않았느냐? 연화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사람을 살리는 법은 배웠으나 죽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박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쇠문고리만 3개 움켜쥐었다.
한편 도윤은 조득삼이 알려준 낡은 창고로 향했다. 성문 안쪽에서 가장 오래된 관아 창고는 겉으로는 버려진 듯 보였으나 밤마다 수레바퀴 자국이 새로 찍혀 있었다. 강무진은 문틈에 귀를 대고 기척을 살폈다. 안에서는 한필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찢긴 장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옥사안이다. 그 계집을 내일 새벽 다시 문초해라. 이어 주만석이 이를 갈며 말했다. 대감께서 기다리신다. 일이 커지면 우리 목만 날아간다. 도윤은 그 말에서 더 높은 배후를 확신했다. 대감이라는 한 단어가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무진에게 손짓해 뒤로 물러섰다. 무진은 낮게 말했다. 마마, 지금 덮치면 두 놈은 잡을 수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두 놈은 꼬리다. 꼬리만 자르면 몸통은 더 깊이 숨는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 사이 서연화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새벽이 오기 전에 증거와 증인을 모두 모아야 한다. 도윤은 쓰러진 아이의 집으로 갔다. 아이의 어미는 초라한 방에서 아이의 배를 문지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쉰 곡식 냄새와 약한 땀 냄새가 섞여 있었고 아이는 아직도 열에 들떠 가끔 헛소리를 했다. 의원 노인이 도윤에게 말했다. 독이라면 맥이 이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는 아하나니에 그럼이 독이라면 썩은 곡식과 상한 물이 속을 뒤집은 것이지요. 그 여인이 아이를 눕히지 말라 한 것도 옳았습니다. 아이 어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관아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내 아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증언은 힘이 약했다. 더구나 굶주린 어미의 말은 은전을 받은 거짓 증인의 말보다 낮게 취급되곤 했다. 도윤은 아이 어미에게 물었다. 그릇을 누가 주었소? 누가 죽을 퍼담았소? 그 여인이 손댄 때와 아이가 먹은 때를 빠짐없이 말할 수 있겠소. 어미는 떨리는 입술로 하나씩 떠올렸다. 주만석의 하인이 먼저 퍼주었고 그 여인은 냄새를 맡고 먹이지 말라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몇 숟갈 삼킨 뒤였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종이에 적으며 마음속 분노를 눌렀다. 그 무렵 관아에서는 연화를 다시 끌어내 문초하고 있었다. 한필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더 난폭해져 있었다. 그는 상한 보리 한 줌을 책상 위에 던지며 소리쳤다. 네가 이것이 썩었다고 백성 앞에서 떠들었다지. 어찌 알았느냐. 미리 독을 꾸며 놓았기에 안 것이 아니냐. 연화는 보리를 집어 냄새를 맡고 차분히 답했다. 습기를 먹은 보리는 껍질에 푸른 점이 돋고 씹으면 쓴맛이 납니다. 이는 독이 아니라 부패입니다. 이 도민은 한필두는 비웃었다. 계집이 말로는 의원보다 낫구나.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의원의 딸이니 그 정도는 압니다. 그 한마디에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이 숨겨온 이름을 스스로 꺼낸 것이었다. 한필두의 얼굴이 굳었다. 네, 아비가 죄인임을 잊었느냐. 연화는 두려움 속에서도 또렷이 말했다. 그 죄가 진짜라면 어찌하여 그의 약첩을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한필두의 손에 들린 붓이 그 순간 한필두는 자신의 표정을 감추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연화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밀어붙였다. 제 아버지는 역병 때 관아 약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적고 계셨습니다. 죽은 자의 글씨가 살아있는 자의 목을 조를까 두려워 그 약첩을 훔치신 것 아닙니까? 한필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뺨을 치려 했으나 문 밖에서 박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감, 상부에서 손님이 오셨다 합니다. 한필두는 가까스로 손을 거두었다. 찾아온 이는 주만석이었다. 그는 관아 뒤뜰에서 한필두를 끌어내 낮게 으르렁거렸다. 계집입이 생각보다 날카롭다. 오늘 밤 안으로 끝내라. 자백서에 손도장만 찍히면 된다. 한필두는 찍힌 낫장을 찾기 전에는 위험합니다. 주만석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대감께서 더 기다리지 않으신다. 대군이 성문 밖을 드나든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혹 그 선비놈이 정말 궁과 닿아 있다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그 말을 담장 밖에서 조득삼이 듣고 있었다. 조득삼은 늙은 몸으로 도윤에게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이 끊겼으나 그는 끝까지 전했다. 오늘 밤 자백서를 만들 셈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대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이제 더 미룰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무진에게 명했다. 아이, 어미, 의원, 월심노파, 조득삼, 그리고 주만석 창고에서 일한 짐꾼들을 모두 모아라. 해가 지기 전 성문 밖 빈 선앙당으로 데려오너라. 무진은 고개를 숙였으나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선앙당에는 저녁 어스름이 깔렸다. 낡은 천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오래된 향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운 얼굴로 모였다. 주만석의 창고에서 곡식을 나르던 짐꾼 장도리는 처음엔 입을 닫았다. 말하면 내 처자식이 굶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았다. 말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처자식이 죽는다. 네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그러난 채 내가 네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장도리는 그제야 주먹을 떨며 입을 열었다. 장도리는 불탄 관곡 창고의 곡식이 이미 며칠 전 밤중에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불은 빈 창고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 수레에는 관아 표식이 가려져 있었고 목적지는 주만석의 뒷창고였다. 또 다른 짐꾼은 썩은 보리를 새 곡식으로 바꾸어 적은 장부를 보았다고 했다. 월심노파는 연화가 밤마다 자신의 몫을 굶어가며 아이들에게 죽을 나누었다고 증언했다. 도윤은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그 종이 위에는 백성들의 두려움과 진실이 함께 쌓였다. 그때 수님이 선앙당 뒤편으로 몰래 들어왔다. 박가는 딸을 데리고 와 도윤 앞에 섰다.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 품속에서 약첩의 낫장을 내밀었다. 소인은 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허나 저 여인이 제 딸을 살릴 방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진실을 묻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윤은 낫장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주만석의 상단 이름과 어느 권신 가문에 쌓인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도윤은 그 표식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좌애정, 민익주의, 사가에서 쓰는 은밀한 표식이었다. 민익주는 궁 안에서 늘 백성 구유를 말하며 눈물을 흘리던 자였으나 뒤로는 관곡과 약재를 빼돌려 재물을 쌓은 혐의가 짙었다. 도윤은 문득 조정에서
민익주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굶주림은 잠시의 흉년일 뿐이옵니다. 백성이 조금만 참으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칼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아직 모자랐다. 약첩 일부와 증언만으로 좌의정을 바로 겨누면 그는 모든 죄를 한필두와 주만석에게 떠넘길 것이다. 연화라면 무엇을 보았을까?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그는 연화가 썩은 보리의 냄새를 맡고 곧장 알아차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곡식은 기를 말한다. 냄새와 흙, 포대의 묶음, 창고의 습기까지 모두 출처를 품는다. 도윤은 장돌이에게 물었다. 그 포대에 묻은 흙빛이 어떠했느냐? 장돌이는 눈을 깜빡이다 답했다. 붉은 진흙이었습니다. 도성 안에서는 보기 드문 톡이지요. 붉은 진흙은 민익주의 별장 뒤편 곡식 저장고 근처에서 나는 흙과 같았다. 도윤은 즉시 무진을 보냈다. 그곳에 가서 포대와 수레바퀴 자국을 확인하라. 궁의 이름을 쓰지 말고 내 눈으로 보고 가져오라. 무진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연화가 단지 대군의 마음을 흔든 여인이 아니라 나라의 썩은 곳을 드러낸 칼끝임을 깨닫고 있었다. 마마,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연화는 차백소 앞에 앉혀졌다. 한필두는 붓을 억지로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손도장만 찍어라. 네가 죽에 독을 넣었다고 쓰면 목숨은 살려주마. 연화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거짓 한 줄이 부친의 억울함까지 영원히 묻어버릴 것이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었다. 한필두가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종이에 적힌 글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기에는 자백이 아니라 썩은 보리로 생기는 병증과 그 치료법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이 미친 계집이 끝까지 장난을 치느냐? 한필두가 소리치며 종이를 찢으려 하자 연화는 또렷이 말했다. 찢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외웠습니다. 아이의 증세와 보리의 냄새, 그리고 관아가 숨기려 한 장부의 빈칸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한필두는 손을 눌러 억지로 찍어라. 군졸들이 다가오는 순간 옥사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이어 관아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무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멈추어라. 무진은 붉은 진흙이 묻은 곡식 포대와 민익주 별장의 창고, 표식이 찍힌 나무패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도윤이 있었다. 더 이상 낡은 배옷 차림의 떠돌이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어깨를 곧게 세우고 관아 마루에 올라섰으며 군졸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다. 한필두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네가 감히 누구인데 관아 문초를 막느냐? 도윤은 천천히 삿갓을 벗었다. 나는 이 나라의 대군 이도윤이다. 관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필두는 무릎이 꺾여 마루에 엎드렸고 주만석은 뒤로 물러나다 기둥에 부딪혔다. 연화는 쇠사슬에 묶인 채 도윤을 바라보았다. 놀라움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이해였다. 그가 왜 그토록 많은 말을 삼켰는지, 왜 당장 손을 내밀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늦었다면 벌을 받겠소. 그러나 오늘은 그대가 외운 진실을 세상 앞에 세울 것이오. 연화는 조용히 답했다. 제 진실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대군의 이름이 모든 문을 여는 것은 아니었다. 소식은 곧 궁궐로 들어갔고 다음날 조정은 크게 술렁였다. 민익주는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임금 앞에서 대군 마마께서 천한 죄인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겨 관아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계시옵니다.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려는 상단을 모함하고 사사로운 정으로 조정을 흔드시니 이는 왕실의 채통을 해치는 일이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연화와 도윤을 함께 묶어 죽이려는 독이 숨어 있었다. 도윤은 조정 한가운데 서서 모든 시선을 받았다. 대신들의 눈에는 의심과 조롱,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약첩의 낫장과 붉은 진흙, 묻은 포대 조각을 꺼내 들었다. 사사로운 정의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굶주린 아이의 배앓이도 사사롭고 불탄 창고의 빈 포대도 사사로우며 죽은 의원의 억울함도 사사로운 것이옵니까? 민익주는 증거라 하기엔 하찮고 마음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뜨겁습니다. 대군께서는 이미 공정함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에 조정은 다시 술렁였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이 칼이자 족쇄임을 절감했다. 대군이기에 진실을 들 수 있었으나 대군이기에 한 여인을 향한 마음마저 증거의 흠으로 이용당했다. 그는 멀리 옥사에 남아있을 연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아마 지금도 자신보다 쓰러진 아이와 굶주린 백성의 안위를 먼저 묻고 있을 것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개신문을 열어주십시오. 백성들의 입을 막지 않는 자리에서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게 하소서. 임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용상 아래 향냄새가 무겁게 내려앉고 창밖의 까마귀 소리가 먼 바람처럼 들려왔다.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다. 사흘 뒤 궁궐 앞에서 공개신문을 연다. 대군의 말이 거짓이면 왕실의 채통을 어지럽힌 죄를 물을 것이며 좌의정의 말이 거짓이면 그 또한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민익주는 깊이 절하며 미소를 감추었고 도윤은 그 미소 속에서 아직 남은 더 큰 덫을 보았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으나 가장 날카로운 밤은 이제부터였다. 사흘 뒤 새벽 궁궐 앞 넓은 뜰에는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숨결이 이미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굶주린 백성, 장터의 장사치, 관아, 아전, 군졸, 궁인들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높은 단 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임금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아래로 대신들의 붉고 푸른 옷자락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연화는 포승이 풀린 손목을 소매 속에 감춘 채 뜰 한가운데 섰고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익주는 단 위아래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수염은 단정했고 눈빛은 늙은 학처럼 고요해 보였으나 입가에는 아주 엷은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전하, 오늘의 자리는 한낱 여인의 죄만을 묻는 자리가 아니옵니다. 관아의 법도와 왕실의 위엄이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렸는지를 가리는 자리이옵니다. 그 말에 대신 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백성들 사이에는 불안한 웅성거림이 번졌다. 연화는 민익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친이 끌려가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법을 말했고 낮은 곳에 묶인 자는 진실을 말했으나 세상은 법의 옷을 입은 거짓을 더 믿었다. 그녀는 손목의 붉은 자국을 천천히 눌렀다. 통증이 선명해질수록 정신도 맑아졌다. 도윤이 가까이 와 낮게 물었다. 두렵소. 연화는 눈을 돌리지 않고 답했다. 두렵습니다. 허나 두려움이 진실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끌려 나온 이는 한필두였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이 푸석했으나 민익주 쪽을 힐끗 본 뒤 서연화는 허가 없이 사람을 모았고 관아 구휴를 방해했으며 아이가 쓰러지기 직전 그릇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본 일이옵니다.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여러 사람이라 하였느냐? 그 여러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대라. 한필두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배천식을 앞으로 불렀다. 배천식은 무릎을 꿇고 과장되게 떨었다. 소인이 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아이의 그릇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무엇을 넣었습니까? 배천식은 입술을 핥았다. 가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물었다. 그 가루의 빛은 어떠했습니까? 냄새는 어떠했습니까? 어느 손으로 넣었습니까? 배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도윤은 곧장 말했다. 거짓은 처음엔 크나 묻기 시작하면 모래처럼 흩어진다. 민익주는 조용히 웃었다. 대군께서 직접 증인을 겁박하시는 것입니까? 도윤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진실을 묻는 것이 겁박이라면 거짓을 쓰게 한 자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임금의 눈빛이 깊어졌다. 민익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도윤은 손짓으로 쓰러졌던 아이의 어미를 불렀다. 여인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앞으로 나와 연화 쪽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삼켰다. 전하, 제 아이는 저 여인의 죽을 먹고 여러 번 살았습니다. 그날도 저 여인은 먹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하나씩 말했다. 주만석의 하인이 먼저 죽을 퍼주었고 연화는 냄새를 맡고 썩었다 경고했으며 아이는 이미 몇 숟갈을 삼킨 뒤였다고 했다. 민익주가 부드럽게 물었다. 가난한 어미가 은혜를 입은 여인을 감싸려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으나 말은 분명했다. 제 아이 목숨을 두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굶주려도 자식의 병을 파는 어미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어 늙은 의원이 나왔다. 그는 아이의 맥과 증세를 살핀 내용을 설명했다. 독이라면 맥이 급히 끊기거나 그러나 아이는 상한 곡식과 썩은 물로 속이 뒤집힌 증세를 보였사옵니다. 서연화가 옆으로 눕히라 한 처치는 옳았습니다. 한필두가 급히 끼어들었다. 늙은 의원이 저 계집과 한패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은 마른 웃음을 지었다. 내 나이 70에 얻을 것이 무엇이 있어 죄인의 편에 서겠습니까?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살리려는 편에 섰을 뿐입니다. 주만석은 그제야 얼굴빛이 조금 변했다. 그는 앞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소인은 백성을 위해 곡식을 내놓았을 뿐이옵니다. 많은 양을 급히 끓이다 보니 혹 일부가 상했을 수는 있으나 어찌 그것이 큰
죄가 되겠사옵니까? 오히려 저 여인이 백성을 선동하여 관아와 상단을 모욕하였사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상한 곡식을 실수로 하신다면 새 곡식값을 받고 썩은 보리를 들여온 장부도 실수로 하시겠습니까? 도유는 강무진에게 눈짓했다. 무진은 붉은 진흙이 묻은 포대와 나무패 그리고 장부 조각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인이 직접 주만석의 뒷창고와 민익주, 대감의 별장 부근 창고를 살폈사옵니다. 두 곳에 포대 묶음이 같고 수레바퀴 자국도 이어져 있었으며 관곡 창고에 있어야 할 표식이 주만석 창고에서 발견되었사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놀란 소리가 터졌다. 민익주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민익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군의 수하가 가져온 물건을 어찌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왕실의 피부치가 이미 한 여인을 구하려 마음먹었다면 포대 하나쯤 못 만들겠사옵니까? 대신들 몇이 다시 술렁였다. 도유는 이를 악물었으나 곧 차분히 말했다. 그래서 짐꾼을 불렀습니다. 장도리가 앞으로 나왔다. 그의 다리는 두려움에 떨렸고 등 뒤에서는 처자식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듯 했다. 주만석은 그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내 입 하나로 내 집안이 굶을 수 있다. 장도리는 그 말에 흔들렸다. 입술이 몇 번 열렸다 닫혔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흘렀다. 그때 월심 노파가 군중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외쳤다. 굶어 죽는 것이 두려워 거짓을 삼키면 자식들도 평생 거짓 밥을 먹고 산다. 장도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전하, 소인이 날랐습니다. 불이 나기 사흘 전 밤 관곡 창고의 포대를 주만석의 뒷창고로 옮겼습니다. 포대 일부는 다시 민대감 별장 쪽으로 갔습니다. 불난 창고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한필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주만석은 장도리를 향해 달려들려다 군졸에게 막혔다. 친종, 민익주는 여전히 조용했으나 그의 손끝이 소매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임금이 한필두, 불난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말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이거고 한필두는 머리를 조아리며 더듬었다. 소인은 알지 못하옵니다. 장부는 정상으로 올라왔고 창고는 불길에 도윤이 말을 끊었다. 장부를 고친 자가 바로 너였지. 조득삼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늙은 몸을 거의 바닥에 붙일 듯 엎드렸다. 전하, 소인은 관아의 서리로 오래 일하였사옵니다. 3년 전 역병 때도 이번 창고 화재 때도 장부가 바뀌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소인은 겁이 많아 그때 말하지 못했고 그 죄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이것은 서문겸 의원이 남긴 약첩의 일부이옵니다. 그분은 약재를 훔친 것이 아니라 훔친 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사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솟는 듯 했다. 뜰의 소리들이 멀어지고 부친의 마른 손과 등잔불 아래의 옆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는 무릎이 꺾일 뻔했으나 간신히 버텼다. 임금은 약첩의 낫장을 내관에게 받아 살폈다. 글씨는 낡고 번져 있었으나 수량과 날짜, 상단 이름과 표식이 분명했다. 민익주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죽은 의원의 낙서 하나로
조정 대신을 모함하려 하십니까? 이는 더 큰 불경이옵니다. 더 큰. 연화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전하, 그 낙서는 제 아버지가 목숨으로 남긴 증언이옵니다. 군졸이 막으려 했으나 임금이 손을 들자 길이 열렸다. 연화는 약첩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버지는 역병 때 밤마다 환자를 돌보셨습니다. 약재가 사라진 뒤 백성들은 왜 약이 오지 않느냐 물었고 관아는 제 아버지를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옥에 끌려가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병은 약으로 고치나 나라의 병은 진실로 고친다 하셨습니다. 뜰은 조용해졌다. 연화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귀에 선명히 닿았다. 저는 죽을 팔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굶주린 이들이 하루 더 살 수 있도록 묽은 물에 곡식을 풀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면 굶은 아이에게 한 숟갈 더 준 죄입니다. 허나 관곡을 훔쳐 썩힌 자, 약재를 빼돌려 병자를 죽게 한 자, 그 죄를 죽은 의원과 그 딸에게 덮어 씌운 자가 의롭다 한다면 이 나라에서 의로움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아이의 어미가 울었고 월심 노파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윤은 연화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저렸다. 그는 그녀를 구하려 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일으켜 세운 것은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다. 민익주는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그는 느리게 웃으며 말했다. 말은 아름다우나 증거의 끝은 아직 소인에게 닿지 않았사옵니다. 상단의 탐욕을 조정 대신에게까지 있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옵니다. 바로 그때 궁궐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옥절 박가가 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박가는 창백한 얼굴로 품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냈다. 그 손잡이 안에는 얇게 접힌 장부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전하, 한필두가 약첩을 숨길 때 소인이 일부를 빼돌렸사옵니다. 이 조각에는 약재와 관곡이 민익주 대감의 사가로 들어간 뒤 다시 사사로운 장사길로 팔린 기록이 있사옵니다. 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서하씨는 제 병을 고쳐주려 했습니다. 그런 분이 아이에게 독을 넣을 리 없습니다. 민익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임금은 거기에는 민익주의 사인과 측근의 이름, 주만석 상단으로 흘러간 수량이 또렷했다. 민익주는 급히 말했다. 위조이옵니다. 어린아이와 하급 옥졸의 말로 조정의 기둥을 흔들 수는 없사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그렇다면 대감의 별장 창고를 즉시 열어보게 하십시오. 그곳에 관곡포대와 약재괴가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금은 더 지체하지 않았다. 금군에게 명이 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별장 창고를 수색하러 간 군관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관곡, 표식이 남은 포대와 관아, 약재, 괴, 그리고 불탄 창고의 장부, 원본 일부를 들고 왔다. 뜰 위에는 더 이상 변명의 길이 남지 않았다. 주만석은 무너져 엎드렸고 한필두는 울부짖으며 민익주를 가리켰다. 대감께서 시키셨습니다. 소인은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민익주는 눈을 감았다. 탐욕의 성이 마침내 제 무게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뜰 전체를 눌렀다. 민익주는 관곡과 약재를 빼돌려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죄 없는 의원에게 죄를 씌웠으며 그 딸에게까지 누명을 덮었다. 주만석은 썩은 곡식으로 백성을 속였고 한필 두는 법을 팔아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 세 사람은 각기 죄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민익주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나 금군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자 그의 몸은 낡은 나무처럼 힘없이 꺾였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으나 기쁨이 먼저 오지 않았다. 부친은 돌아오지 않았고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억울함이 풀린다는 것은 잃은 자의 이름이 더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임금은 내관에게 명해 서문겸의 죄명을 거두고 그의 이름을 의로운 의원으로 다시 기록하게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눈물은 흘렀으나 통곡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야 길이 열렸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백성들은 쉽게 흩어지지 못했다. 누군가는 연화에게 절을 했고 누군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이들도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안고 와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씨, 의심하여 죄송합니다. 연화는 급히 그녀를 일으켰다. 굶주림은 사람의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되었습니다. 도유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여인의 마음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도유는 궁궐 담장 아래에서 연화와 마주섰다. 사람들의 소라는 멀어지고 바람에는 늦은 봄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유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내 이름을 밝히지 못한 일을 용서하오. 연화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답했다. 대군마마께서 이름을 감춘 까닭도 끝내 이름을 드러낸 까닭도 이제는 압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높은 이름은 낮은 사람을 덮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의 소리를 더 멀리 보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도유는 그 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왕족이 백성의 딸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을 본 이는 많지 않았으나 그 순간 도윤에게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대가 성문 앞에서 죽을 끓인 까닭을 이제 알겠소. 그것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남게 하는 일이었소. 연화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진실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이들이 하나씩 입을 열 때 비로소 살아난다는 것을요.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민익주가 끌려가며 남긴 눈빛에는 원한이 남아 있었고 궁한 대신들 중에는 도윤이 백성 앞에서 지나치게 몸을 낮추었다며 수근거리는 자들이 있었다. 연화의 죽집은 아직 불탄 지붕을 고치지 못했고 성문 밖 백성들의 굶주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도윤은 궁으로 돌아가야 했고 연화는 다시 성문 밖으로 돌아가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진실보다 더 오래 버텨야 할 신분의 벽이 서 있었다. 그날 밤 연화는 무너진 죽집 앞에 홀로 섰다. 검게 탄 기둥을 쓰다듬자 손끝에 숟가루가 묻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빈 가마솥을 다시 세우고 바닥에 남은 재를 쓸어냈다.
멀리서 도윤이 보낸 장작과 곡식자루가 조용히 도착했다. 함께 온 무지는 예전과 달리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아씨, 마마께서 보내신 것이나 이름은 밝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그분은 이름을 감추셔도 뜻은 감추지 못하시겠군요. 새벽빛이 성문 기왓장 위로 희미하게 번질 때 연화는 다시 가마솥 앞에 섰다. 검게 탄 기둥은 새나무로 받쳐졌고 찢어진 거적 대신 촘촘히 엮은 발이 걸렸다. 그러나 죽집의 냄새는 예전과 같았다. 물에 불린 보리, 말린 무청, 젖은 장작이 타오르며 내는 매캐한 연기,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멀리서도 알아보는 따뜻한 김. 연화는 국자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조금 넉넉히 끓입시다. 백성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모였다. 한때 소문에 흔들렸던 부끄러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아이의 어미가 가장 먼저 다가와 그릇을 내밀었고 그 뒤로 월심 노파와 장도리의 가족, 성문 밖 떠돌이들이 하나둘 줄을 섰다. 연화는 누구에게도 지난 일을 묻지 않았다. 그릇이 비면 다시 채웠고 눈이 젖은 이에게는 고개만 끄덕였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십시오. 그 말은 꾸짖음보다 깊고 용서보다 조용했다. 도윤은 궁궐로 돌아갔으나 마음은 자주 성문 밖에 머물렀다. 조정에서는 민익주의 빈자리를 두고 대신들이 다투었고 관곡 창고를 새로 정비하자는 상소가 쌓였다. 도윤은 날마다 장부를 살피고 관아마다 곡식 출납을 다시 기록하게 하였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지나치게 백성 편에 선다 수근거렸으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성문 앞에서 피 묻은 손으로 가마솥을 붙들던 여인의 눈빛이 그의 모든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임금은 서문겸의 죄명을 거두고 그의 집안에 내려졌던 금령을 풀었다. 또한 성문 밖에 구휼소와 작은 의원을 세우라 명하였다. 이름은 도성남문 구휼청이라 붙었으나 백성들은 모두 연화의 죽집이라 불렀다. 연화는 처음에 관아 사람이 명패를 가져왔을 때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명패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곡식이 제때 오고 약재가 숨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새 구휼청의 첫 규칙이 되었다. 연화는 더 이상 숨어 사는 죄인의 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의로운 의원의 딸이라는 새 이름도 그녀에게는 무겁게만 느껴졌다. 이름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부친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밤이면 그녀는 부친의 약첩을 펼쳐놓고 찢겼던 장을 다시 실로 꿰맸다. 번진 글씨 위에 손끝을 얹으면 옥바닥의 찬기와 아버지. 이제 사람들은 아버지를 도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말 끝에는 늘 긴 침묵이 따랐다. 도윤은 한동안 연화를 찾아오지 않았다. 찾아오지 못했다는 말이 더 옳았다. 조정은 그에게 엄격했고 왕실은 그의 발걸음을 살폈다. 대군이 성문 밖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소문은 궁녀들의 낮은 속삭임과 대신들의 찌푸린 눈매 속에서 자라났다. 강무진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마, 백성을 위한 일은 계속하셔도 되나? 서아 씨를 향한 마음은 궁 안에서 칼이 될 수 있사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답했다. 칼이 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신분으로 재는 눈이다. 마침내
보름이 지난 저녁, 도윤은 다시 낡은 베옷을 입고 성문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신분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자리에 앉았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죽집 앞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월심 노파는 새로 온 사람들에게 줄을 바로 서라 잔소리하고 있었다. 연화는 가마솥 옆에서 약초를 고르다 그를 보았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연화였다. 오늘은 죽값을 내실 수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놀라다가 낮게 웃었다. 은전보다 장작이 낫다 하셨던 듯하오. 연화는 담담히 답했다. 이제는 장작도 있고 쌀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근심을 내려놓고 드십시오. 도윤은 그릇을 받아들었다. 보리와 무청, 약간의 소금 뿌린 죽이었으나 궁의 수라보다 목을 깊이 데웠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궁 안에서 수많은 음식을 먹었으나 이 한 그릇만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없었소. 연화는 국자를 씻으며 물었다. 부끄러움은 나쁜 것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끄러움은 사람이 아직 바뀔 수 있다는 증거요. 연화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았고 그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넓은 강임도 알았다. 그러나 처음 그가 죽그릇을 들고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눈빛도 기억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처음 깨달은 사람의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그 부끄러움을 오래 잊지 마십시오. 구휼청은 날마다 바빠졌다. 한증하는 한쪽에서는 죽을 끓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원들이 아이들의 맥을 짚었다. 도윤은 관아 창고의 곡식이 곧장 이곳으로 오도록 길을 고쳤고 연화는 곡식이 도착할 때마다 직접 냄새와 색을 살폈다. 장도리는 짐꾼들을 모아 포대 수량을 함께 세웠고 조득삼은 늙은 손으로 장부를 정직하게 다시 쓰기 시작했다. 누구도 혼자 모든 일을 맡지 않았다. 한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깨어있는 눈이 새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 수님은 연화 곁을 자주 맴돌았다. 밤기침은 많이 잦아들었고 볼에는 조금씩 살이 올랐다. 아이는 약초 이름을 배우겠다며 마른 잎을 들고 와 물었다. 아씨, 이것은 무엇에 쓰입니까?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쓰이나 많이 쓰면 속을 상하게 한다. 수님은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약도 사람, 마음 같네요. 그런구마. 이룬 공도 약도 사람 마음 같네요. 잘 쓰면 살리고 지나치면 다치게 하니까요. 연화는 그 말에 잠시 멈추었다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월심 노파는 죽집 앞에서 늘 떠들썩했다. 이제 연화 아씨가 큰 벼슬을 해야 한다는 말도 하고 이독이 두성탈하는 대군마마가 죽값을 밀렸으니 장부에 적어야 한다는 농담도 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웃었고 연화는 못 들은 척했으며 도윤은 귀끝이 붉어졌다. 도윤은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피와 재가 아주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웃다가도 문득 불탄 창고를 떠올렸고 굶주림 속에서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을 기억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서로의 그릇을 채웠다. 민익주와 주만석, 한필두의 처벌은 도성 곳곳에 알려졌다. 민익주는 관직을 빼앗기고 먼 땅으로 유배되었고 주만석의 재물은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의 구휼에 쓰였다. 한필두는 장부를 조작하고 무고한 이를 옥에 가둔 죄로 엄한 벌을 받았다. 그러나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들이 사라져도 같은 탐욕이 다른 얼굴로 돌아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윤은 그 말을 조정회의에서 그대로 되새겼다. 어느 날 임금은 도윤을 불러 물었다. 네가 성문 밖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말이 있다. 정각 안은 조용했고 향 연기가 느리게 흘렀다. 도윤은 피하지 않았다. 그러하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마음이 나라의 일을 흐리게 하느냐.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오히려 흐린 것을 보게 하였사옵니다. 소자는 그 여인을 얻고자 백성을 본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다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임금은 오래 침묵했다. 임금은 마침내 낮게 말했다. 왕실의 혼인은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왕실의 도리 또한 체면만으로 서지 않는다. 도윤은 그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문이 닫히지는 않았음을 느꼈다. 그는 물러나며 깊이 절했다. 궁궐들을 지나오는데 매화나무 끝에 늦은 꽃 한 송이가 남아 있었다. 도윤은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연화는 궁에 갇혀 피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바람과 흙냄새 속에서 사람들의 곁에서 피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도윤은 연화에게 작은 제안을 가져왔다. 궁으로 들어오라. 말하지 않겠소. 그대가 원치 않는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감옥일 테니. 연화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이어 말했다. 다만 구휼청을 임시가 아니라 영구히 두고 그대가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겠소. 죽을 끓이는 법, 곡식을 살피는 법, 병든 아이를 돌보는 법을 여러 마을에 나누어 주시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것이 대군마마의 명입니까? 이도윤이라는 사람의 부탁입니까? 도윤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둘 다라면 그대가 거절하기 어렵겠지. 그러니 사람으로서 부탁하오. 연화는 그 말에 처음으로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다면 명은 때로 사람을 눌러도 부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그날부터 연화는 성문 밖 여인들에게 곡식을 고르는 법과 죽을 오래 끓여도 영양을 잃지 않게 하는 법을 가르쳤다. 또 아이를 돌보는 어미들에게 열과 기침, 배앓이를 구별하는 작은 지혜를 알려주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무너졌던 죽집은 구휼청의 한쪽 방으로 남았고 그 앞에는 늘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새 건물을 칭찬했으나 연화는 낡은 솥을 버리지 않았다. 연산구리 친밈이라 연솥화. 이 솥은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기억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솥을 신기한 물건처럼 들여다보았다. 도윤은 가끔 그 곁에 앉아 나무를 패거나 장부를 살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그를 떠돌이 선비라 부르지 않았으나 그가 죽그릇을 들고 앉는 모습에는 예전과 같은 고요함이 있었다. 연화와 도윤의 사이는 쉽게 이름 붙여지지 않았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궁 안의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도윤은 연화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았고 연화도 도윤을 성문 밖에 묶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았다. 굶주린 자가 줄어드는지, 창고문이 정직하게 열리는지, 약재가 병든 이에게 닿는지, 마음은 때로 손을 잡는 것보다 같은 일을 오래 지키는 데서 더 깊어졌다. 한 해가 지나 봄이 다시 왔을 때 남문 밖에는 굶어 쓰러지는 아이가 거의 없었다. 흉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곡식이 중간에서 새지 않도록 여러 눈이 지켜보았다. 구율청에서 배운 여인들은 각 마을로 돌아가 작은 솥을 걸었고 의원들은 약재 장부를 백성 앞에서 함께 확인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시작을 한 그릇에 죽이라 말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죽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척하지 않은 마음이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도윤은 연화와 함께 성문 위에 올랐다. 아래에는 구휼청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멀리 시장의 소음이 부드럽게 흘렀다. 바람은 더 이상 탄 곡식 냄새를 품고 있지 않았다. 대신 갓 지은 밤 냄새와 봄 흙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 그대의 죽을 먹던 날, 나는 백성을 안다고 생각했소. 연화는 성문 밖길을 내려다보며 답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늦게 배웁니다. 도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나를 가르쳤소. 연화는 잠시 웃었다. 저는 죽을 끓였을 뿐입니다. 그 죽이 나를 궁 밖으로 끌어냈고 내 눈을 열었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성문 아래 줄지어 놓인 빈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그것은 결핍만을 뜻하지 않았다.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사람도 그릇 같아서 비어 있을 때 무엇을 담느냐가 삶을 바꾸는 듯합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사람들은 남문 밖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죄인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굶주린 자에게 죽을 나누었고 신분을 감춘 대군이 그 죽을 먹다가 나라의 병을 보았다고 했다. 또 탐욕스러운 자들은 높은 담장 뒤에 죄를 숨겼으나 결국 가난한 어미의 증언과 늙은 서리의 참회, 어린아이의 작은 용기가 그 담장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조금씩 달라졌으나 그럼은 이런인들 한 가지 뜻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 뜻은 이러하였다. 선한 마음은 처음부터 세상을 뒤흔드는 북소리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묽은 죽 한 그릇, 식은 손을 감싸는 말 한마디, 남들이 외면한 냄새를 알아차리는 작은 주의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작은 선함이 하루를 견디게 하고 하루를 견딘 사람이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한 입들이 모이면 높은 권세도 끝내 무너진다. 반대로 탐욕은 처음엔 비단 옷을 입고 법의 말을 빌리지만 빼앗은 곡식 냄새와 숨긴 약재의 그림자를 끝내 지우지 못한다. 연화는 노년이 되어서도 가마솥을 버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국자를 들면 아이들은 조용히 줄을 섰고 어른들은 스스로 장부를 펼쳐 곡식수를 확인했다. 도윤은 오랜 세월 조정에서 구휼과 창고의 법을 바로잡는 일에 힘썼으며 성문 밖에 들를 때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죽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 사람의 인연을 두고 여러 말을 했으나 연화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늙었으니 그보다 큰 이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는 기억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앉아도 낮은 곳의 배고픔을 모르면 눈먼 권세일 뿐이고, 낮은 곳에 있어도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을 밝힐 등불이 될 수 있다. 죄는 감추는 손이 많을수록 깊어 보이나 진실은 지키는 마음이 하나만 있어도 길을 찾는다. 한 그릇의 죽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한 나라의 부끄러움을 깨우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길이요 사람의 도리라 하겠다. 인과의 길이요 사람의 도리라 하겠다.